자, 2편을 할게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요약 프린트 6주차 자료를 좀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자, 1번에 보면, 노마자 1번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개관, 이렇게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근거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건 아니네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네요. 적용지역은 어디? 전국에 걸쳐서 하죠. 이건 특별히 지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정 없이 그냥 이렇게 신고하는 건가요? 그냥 신고하는 거죠. 예, 그 법의 그 시행만 되면. 신고 의무자는 원칙은 누구이고 예외가 누구인가요? 원칙은 거래 당사자고 예외가 개공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은 거죠? 개공이. 예,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은 개공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백에다가 아무 데나 하나 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신고 의무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개공이고 그 다음이 국가 등이에요. 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는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 거래 당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애는 누구라고요? 개공. 네, 그럼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언제나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겁니다. 없으면 국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국가도 없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신고 어디다 할 거냐? 신고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그렇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어디에다가요? 시, 군, 구에다가 할 거죠. 그죠?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 군, 구에 가서 신고한다. 그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죠. 밑에 이제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계약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1번에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우리가 이제 신고할 거고요. 2번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 공급계약, 최초로 분양받는,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공급계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디귿번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옆에 가로 안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법만 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법? 주택법이 들어가는데요. 이 주택법이 들어간다는 의미 옆에다가 건축법을 하나만 적어주시고 건축법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요? 건축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건축물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지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그 부동산만이요? 주택법. 그럼 차이가 뭐 있어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는? 세대수가 다르죠. 세대수가. 네? 세대수가. 네, 그래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30세대 30호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30세대 30호 이상. 이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은 거에 대한 공급계약 있죠. 예, 그것만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30세대 30호 미만에 대한 공급계약 같은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돌려 말하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지위. 그럼 지위라고 하면 어떤 지위가 있을 거냐. 그럼 기억본에 보면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줄여서 세자로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급받는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이런 거를 또 편하게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위라고 하면 뭐랑 뭐가 들어가는 거죠? 분양권과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신고대상 물건과 신고대상 계약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물건 3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3개를 신고대상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건 3개. 예, 토지, 건축물, 지위. 예, 다시 물건 3개 뭐라고요? 토지랑 건축물이랑 지위. 그 3개가 물건이에요. 신고하는 물건. 그러면 신고 대상 계약 2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뭐하고 뭐죠? 매매계약과 공급계약. 그죠? 매매하고 공급계약. 그럼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물건 3개 뭐죠? 토지, 건축물, 지위, 계약은 매매와 공급계약.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시험에 만약에 토지와 상가의 교환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와 상가의 교환계약이 나왔어요. 그럼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 안 한다. 왜 안 한다? 교환계약은 안 한다니까요. 뭐하고 뭐만 한다고? 매매하고 공급계약. 자, 그럼 만약에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왔어.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자,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토지랑 건축물이랑 지위만 한다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예. 자, 이제 신고 기한으로 내려가는데, 신고 기한은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하죠.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잔금일 아니고요. 예, 무슨 일? 체결일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고 사항이 있는데, 신고 사항은, 거래 당사자가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6개에서 8개까지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개가 좀 유동적인가요? 2개가 좀 유동적인데 2페이지 잠깐만 좀 넘겨볼게요. 6-2페이지 가시면 6-2페이지 노마자 3번의 우측 박스를 보시면 노마자 3번의 우측 박스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1에서 9까지 9개 있죠. 그죠? 그 9가지 중에서 몇 번과 몇 번이 유동적이라고 했죠? 6번, 7번. 그 6번, 7번이 한번 읽어보면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입주 예정 시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예정 시기는 어떤 경우에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거 우리 한번 묶어볼까요? 6번, 7번 오른쪽으로 묶고 언제만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얼마 이상? 9억 아니고 3억 이상. 그리고 무슨 거래? 주택 거래일 것. 요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돼야 되는 거죠. 요 3가지 요건.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얼마 이상? 3억 이상이면서 주택거래 일대 뭐 한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장 잠깐 넘겨오시면 6-1페이지 신고사항이 거래 당사자가 6개 내지 8개에서 2개가 유동적인 것은 아까 뭐하고 뭐가 2개가 유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공이 신고할 때는 7개에서 9개인데 역시 7개에서 9개면 역시 2개가 유동적이죠. 그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3억 이상 주택거래에서만 신고사항이니까 그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써야 되는 거죠? 매도가 매수가? 매수가 쓰는 거죠. 매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개공이 신고 의무자이면 매수가 개공한테 줘야 되는데 이 주는 시점이 며칠 안에 줘야 되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안에 줘야 돼. 왜냐하면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되니까요.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열흘 정도 여유는 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개공의 중개를 통했을 때는 이제 매수가 개공한테 체결일부터 50일까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신고 방법 내려오면 신고 방법은 이 가로 처리된 방법과 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가로 방식이 뭐죠? 방문, 방문 신고. 방문 신고라는 건 어디로 가서 신고관청에 가서 하는 신고를 방문 신고라고 하죠. 방문 신고는 신고관청에 가서 하는 신고를 방문 신고라고 합니다. 대행 신고는 방문 신고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할게요. 대행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대신한다. 뭐 다른 사람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만 가능하다는 거죠? 방문 신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무슨 신고는 대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적 신고는 대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질문. 왜 전자적 신고는 대행이 안 될까요? 왜? 왜 전자적 신고는 대행할 수 없다 그랬죠? 관청에서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인식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신고하니까 인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신고는 대리가 되지만 전자적인 것은 대리할 수 없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고 뭐 우리하고 이거 관련 있는 게 아니니까 개공의 신고를 대리하는 게 중요한데 개공의 신고 대리는 누구에 한해서 가능하다? 소공에 한해서 가능한데 중개보조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공이 이거를 하러 갈 때, 그러니까 개공의 신고를 대신해서 소공이 하러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 누구의 신분증? 소공 신분증, 본인 거. 개공의 신분증 가져갈 필요 없고. 신고 시 처리 절차가 있는데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받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했는지 뭐 신고사항에 누락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 지체 없이에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지체 없이가 작년에는 즉시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지체 없이로 바꿨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별 의미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니.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한 거예요? 아니요. 좀 늦춘 거지. 그래서 즉시라는 거는 확인할 뭐 이런 여유도 없이 그냥 빨리 해주라는 얘기고, 지체 없이는 뭐를 하고, 확인해보고 뭐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질문. 신고필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신고필증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명의 변경 이런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명의 변경을 위해서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필증은 뭐 대신 들어간다? 뭐 대신해서 들어간다?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 대신 들어가는 게 신고필증이죠. 자, 밑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거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별표 중요하고. 자, 다른 제도의 관계가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수인은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거민,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하고. 이걸 우리 내자로 뭐라 그러죠? 거민의제.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농취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농취증을 어디서 받죠 우리가? 시구읍면 이런 데 가서 받잖아요. 시구읍면 이런 데 가서 받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서 하죠? 시군구. 그러니까 뭐가 전혀 달라요. 시구읍면과 시군구 관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관청이 다르니까 제도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농취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상호 의제나 뭐 되지 않는다. 면제되지 않는다. 다시 농취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상호 의제나 뭐 되지 않는다. 면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의제 면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나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사전 허가와는 무관하게 신고는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와 뭐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죠.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는 받아도 뭐는 해라. 허가는 받아도 신고는 해라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먼저 거래 먼저 허가 먼저 허가를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허가라 그래? 사전 허가라 그러잖아. 그지? 허가를 받고요. 뭘 하죠?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이 허가의 의미는 뭘 허가해 주는 거지?
거래해 괜찮아? 이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 그럼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거래하지. 그럼 거래를 했는지 관청에서 알아? 몰라? 허가만 해줬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는 해야 돼? 당연히 신고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해도 뭐는 해라. 허가를 받아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새겨주시면 됩니다. 제재로 한번 가보면 우리 이제 조금 전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제재가 있듯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뭐가 있어요? 제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관청에서 가장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뭐일 것 같아요? 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 세금 때문에 그런 거지. 과세하려고. 그런데 얘네들이 다운 계약서를 확실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물증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물증은 없는 거야? 물증은 없는 거지. 누가 자백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뭐를 내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통장사본 같은 거 내봐. 그러면 너네들이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통장사본 같은 거를 내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내면 제재가 좀 세죠. 그죠?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어떤 놈 하나는 부동산을 하나 사면서 통장 내라 그러니까 통장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집 안에 장롱에서 가져왔다고 한 놈이 있어요. 장롱에서 꺼내왔다고. 그것도 6억이라는 돈을 장롱에서 꺼내왔다고 한 놈이 있습니다. 그 장롱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얼마나 돈이 있나. 그죠? 얼마나 돈이 많길래 장롱에서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6억을 꺼내갖고 왔는지 아주 훌륭한 장롱인데 그런 놈이 있었어요. 예전에. 자, 그러고요. 밑에 이제 거래 신고의 요구가 있는데 거짓 신고죠.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뭐 하는 거? 요구. 그다음에 조장, 방조. 그 세 단어 다 동그라미만 잡을게요. 요구,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요구, 조장, 방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가 떨어질 수 있고요. 밑에 이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있는데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채색을 좀 하나만 해주실래요? 그게 이제 과태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받는 것은 딱 하나. 뭐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죠.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받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밑에 문제는 모든 중개대상물이 그럼 모든 중개대상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모든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뭐 들어가요? 토지도 들어가고 건축물 또 지위는 이제 조금 전에 신고대상물이었고 지금 보니까 중개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개대상물.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다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서 임목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임목은 중개대상물 맞아요? 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네?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시 직거래했대. 그러면 누구 없이, 개공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허가 받고, 누가? 당사자가. 그 다음에 뭐 하고? 거래하고, 신고도.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그렇죠? 누가 없으니까요. 개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농지에 대한 매매 중개 시 매매를 뭐 했대? 중개를 했대. 자, 그러면 농취증 먼저, 매매 먼저. 매매를 먼저 하죠. 매매 먼저 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농취증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고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농취증은 누가? 매수가 받는 거예요. 취득할 사람이니까. 신고는 누가? 개공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받고? 시구읍면에 가서 받고. 이거는 시군구에 가서 이제 신고하고 뭐 각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얘랑 바꿔서 해도 됩니까? 바꾸면 안 됩니까? 순서를 얘랑 바꿔서 해도
되겠죠? 왜냐면 매매하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농지증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냐면 등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순서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거랑 바꿔도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농지증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매매하기 전에 받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그 절차적인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넘어가시고 뒷장. 전체 10세대인 공동주택의 분양권 매매, 전체 10세대인 공동주택의 분양권 매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몇 세대가 안 돼요? 30세대가 안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럼 얘는 뭐만 해? 검인만 받아요. 검인만 받으면 명의 변경 가능하고요. 검인 누가 받아요? 당사자가. 예, 왜냐하면 직거래했다 그랬으니까 개공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죠. 두 번째, 외국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했대. 외국인이 상가를 매수하는 거래를 중개했대요. 그러면 뭐를 이제 하고요? 먼저 매매하죠. 매매하고 외국인이 상가를 뭐 했다 그랬지? 매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를 하는데 누가 무슨 신고? 개공이 하는 거죠. 이 신고는 개공이 합니다.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면 외국인이 이 상가를 매수했을 때 이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외국인이 하는 취득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지. 다시 무슨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는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두 번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은 1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나요? 네, 그 문제 발표 한번 해주시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신고서는 누구랑 누가 같이 써요? 네? 거래 당사자가 매도 매수가 같이 쓴다고. 같이 써. 공동으로 작성하니까. 근데 제출하는 거를 꼭 굳이 같이 와서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제출은 누가? 혼자 1인이. 예, 제출은 1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제출까지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 이 문제는 아무튼 시험에 잘 나오고. 네 번째,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 개공이 신고 의무자래 서명 또는 날인은 개공만 하며. 일단 단락을 한번 끊어볼게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개공이 있다는 얘기야. 개공이 중개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신고서에 개공만 서명 날인을 하면 된대. 여기까지 OX. 개공만 합니다. 누구는 안 해? 당사자는 안 해요. 왜? 개공이 의무자야. 예,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의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만 신고 들어간다고? 개공만.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 받아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노마자 이번에 정정 및 변경 신고 사항의 비교 이렇게 했는데 정정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정정은 뭐 하는 걸 정정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고치는 거지. 예, 근데 어떤 걸 고쳐? 원시적 불일치를 고쳐요.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를 정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뭐 했다? 잘못된 거야. 신고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정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하단에 변경 나오지요? 변경은 무슨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를 뭐라고요?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정할 것과 변경할 것이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개정된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게 뭐가 좀 바뀌었냐면 그 정정 쪽에 보면 5번 항목을 좀 볼게요. 예,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하나가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이게 뭐 한번 읽어봐 드리면 거래 대상 부동산 등, 그렇죠? 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원래 이 자리에 뭐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개정되면서. 뭐가 있었는데 빠졌을 것 같아요?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뭐가 있었는데 빠졌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그거 앞에 뭐 하나가 있었다니까? 응? 소재 지번이 있었거든. 네, 근데 소재 지번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소재 지번을 정정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왜 정정을 못하게 바꿨냐면 소재 지번을 바꿔버리면 물건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럼 물건을 바꿔주면 뭐를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가 합법화되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뭐는 정정할 수 없다. 소재 지번은 정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개정된 게 또 뭐가 또 하나 개정이 됐냐면 변경 쪽에 보면 5번의 거래가격, 6번의 중도금 그 다음 가로가 원래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들어갔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1월 26일 날 여기 뭐 잔금이 다시 들어갔어. 그러니까 잔금은 이제 뭐 가능한 거야?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돈과 관련된 거는 뭐랑 관련된 거? 돈. 여기서 돈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거래 가격이랑 중도금, 잔금 아니에요? 이거는 뭐는 안 되고 뭐만 된다. 정정은 안 되고 변경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이제 박스에 보니까 정정, 변경, 절대 불가사항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계약금이나 계약일 이런 건 절대 손댈 수 없어요. 뭐하고요? 계약금, 계약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도 손댈 수 없고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아까 조금 전에 뭐하고 뭐는 못 바꾼다 그랬죠? 소재 지번 이것도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절대 정정이든 변경될 수 없는 거 세 가지 뭐하고 계약금,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그리고 소재 지번 요거는 정정이든 변경이든 절대 안 된다. 자, 두 번째 정정사항 중 계약금하고 계약일 이거는 손 못 댄다는 거지.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뭐하고요? 계약금이랑 계약일 이런 거 계약금, 계약일 이건 이제 정정, 변경 안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정사항 중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자 그러면 당사자의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가 당사자의 전화번호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당사자의 이름, 당사자의 주민번호 이거 중요해? 중요하지. 당사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건 못 바꾸는데 전화번호가 중요하냐고. 안 중요하잖아요. 전화번호 중요하지 않잖아. 그 전화번호 바꿔달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말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정정 신청할 수 있다. OXO.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아시면 안 돼.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정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당사자가 같이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단독으로 정정하는 건 뭐밖에 안 되네.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건. 그런 건 뭐 특별히 바꿔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넘어서 3번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신고사항 비교 있는데 왼쪽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개가 있는데 5번 항목에 무슨 금액 들어가지요? 거래금액. 그거 일단 채색 하나 해주시고 7번 항목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쪽이죠? 거기도 전체 채색해 주시고 그건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계약서에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합니다. 뭐하고요?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며칠 날 교부됐는지 이런 게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사항이 이제 9개가 있는데 아까 몇 번과 몇 번은 유동적이다 그랬어요. 6번과 7번 이건 유동적이고 9번도 유동적입니다. 9번은 뭐냐면 개공의 인적사항인데 개공의 인적사항은 왜 유동적인 건가요? 개공이 있을 때는 9번이 신고사항이고 개공이 없을 때는 신고사항이 아니니까요. 자, 밑에 문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신고사항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요? 1에서 9번까지일 수도 있고요.
또 몇 번과 몇 번은 빠질 수도 있어요. 6번과 7번은 요거는 유동적인 거죠. 그죠? 예, 1에서 9까지 다 신고할 때는 언제예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얼마? 3억 원 이상 뭐 이렇게 주택거래로서 신고할 때는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6번과 7번은 유동적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1에서 몇 가지만요? 8가지만 신고할 거고, 역시 몇 번하고 몇 번은요? 6번과 7번은 유동적입니다. 신고를 때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뭐, 그쵸? 예. 자, 뒷장 가시고, 노마차 4번까지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행위가 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금지행위가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하다가 적발되면 형벌 있잖아요. 3년 3천, 1년 1천, 행정처분도 상대적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형벌은 없고요. 과태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좀 이따 이제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고 1.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뭐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 옆으로 화살표. 요구하다가 걸리면 제재. 조금 전에 보셨는데 500과태료. 예, 500과태료밖에 없고 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그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 인자 아닌 자?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이거는 걸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거짓 신고로 보낸 거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가 금액적으로 센 거일까요? 아니면 뭐 별로 안 센 건가요? 엄청 센 거죠. 5%의 과태료면 이게 굉장한 그 과태료가 될 수 있어요. 10억짜리면 5천만 원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3.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 예, 그러면 이것도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요거는 500과태료.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금지 행위가 이제 3개잖아요. 근데 그 3개를 간단히 정리하면 요구, 조장, 방조. 그죠? 예, 그거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 다시요. 누가 거짓 신고하는 걸 금지행위라고 본다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거.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는 거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금지행위는 아닌 거야. 누가 거짓 신고를 해야 그걸 금지행위로 본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면 그러면 그거 해도 되느냐?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데 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금지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했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또는 게을리했다. 늦게 했다. 이 사람도 쭉 넘어가 보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OX, X. 이걸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금지 행위는 아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세요. 신고 의무자가 주어가 신고 의무자예요? 아닌 자예요? 의무자지. 얘가 우리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OX, X. 금지 행위 규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조사의 결과를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일단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일단 보고하고 그러면 신고관청의 신분이 시장 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고 일단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걸 모아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거기다 채색 한번 하죠. 매월 1회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럼 결국에 누가 보고한 게 국장한테까지 들어가네. 신고관청이 보고한 게 국장한테까지 보고되는 거죠. 언제? 매월 1회. 근데 그게 며칠 날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거기 매월 1회 자리에 매월 10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원래가 매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매월 10일 날 보고하라 이거를 바꾼 거예요. 개정한 건데 뭘로 바꿨어? 그냥 매월 1회로. 근데 이걸 왜 바꿔버렸냐면 국토부에서 매월 10일 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어요?
모든 시군구가 다 17개 시도가 다 보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제 늘 이렇게 수정되고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실무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가령 우리 연수교육을 지금은 얼마 전에 받으라고 통지하죠? 연수교육을 얼마 전까지 받으라고 통지해줘야 돼. 2월 전까지 받으라고 통지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7일 전 통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수교육 받으라고 7일 전에 통지해주면 욕먹을 만하지. 그렇죠? 그래서 욕먹고 바꾼 게 2월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자꾸 바뀌는 거죠. 자, 문제 가봅니다. 434페이지. 434페이지 한번 가시고. 자, 이쪽 문제들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뭐.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안에 매수인이 신고한다 이랬는데 OX, X 뭐 틀렸나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30일이 아니고 60일이고요. 또 매수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죠. 매수인만 신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2.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 외국인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매매 계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도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내외국인 불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3번. 개공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개공의 인적 사항 및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OX, O. 요게 이제 신고 사항 번호로 말하면 몇 번이야? 9번이 되는 거죠. 9번. 4번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나 제출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된다. 5. 4번 문제 다시 별표. 아까도 이거 보셨던 질문이죠? 아무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공동신고, 단독신고. 자, 다시. 이 신고가 공동신고, 단독신고. 공동신고야. 왜 공동신고야?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니까 이건 공동신고가 되는 겁니다. 제출은 중요하지 않지 뭐. 제출을 굳이 같이 와서 할 필요 없으니까. 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해제 신고를 한다는 말에다 밑줄 하시고요. 해제 신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옆으로 빼볼게요. 자, 일단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가 뭐 된 거야? 해제된 거야. 근데 해제만 되는 게 아니고 무효도 있을 수 있고 취소도 있을 수 있고 해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세 개를 모아서 해제 신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깨진 거지, 이 계약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는 얘기지?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신고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신고를 안 하면, 해제 신고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등기 안 한다고 과태료 나오지. 그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해제된 것만 알고 있으면 관청은 모르잖아. 그럼 관청은 잔금일 이제 신고됐는데 잔금일로부터 원래 며칠 안에 등기해야 돼? 60일 안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 나가거든. 근데 과태료 나온다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은 뭔 소리야, 우리 계약 뭐 했는데? 무효, 취소, 해제했는데. 그러면 관청에서 알 게 뭐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신고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 신고 의무다, 의무는 아니다. 이게 의무는 아니야, 또 이게. 왜? 과태료 내는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인 거. 그래서 이건 신고는 임의적인데, 자, 이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을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해제 신고 가능하고요. 정정,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적으로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자, 5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해제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 사안이라 그랬어요. 6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의뢰인에게 거래 신고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6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취지로 봤을 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건 개공의 뭐니까? 의무니까. 신고 안 하면 무신고하면 500과태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는 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당사자가 신고 좀 제발 해주지 마세요라고 요구하는 건 어때? 그거 자체가 500과태료야. 무신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500과태료. 그러니까 이건 내 신고를 하는 거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7번. 시장구조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 내용 및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7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참 잘 걸리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을 우리가 뭐는 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보고도 할 거 아니야. 근데 검증을 하려면 어떤 촉으로 검증을 해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 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촉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촉이 뭐 될 수도 있어요. 응? 촉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제가 한 신입사원 때 이제 수원은 살 때인데 3호선을 타고 이제 교대역이 사무실이었을 때인데 전철을 2번인가 3번을 갈아타야 됐었어요. 교대까지 가려면. 그래서 아무튼 뭐 3호선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근하고 한 2-3달 됐나?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가 이제 몇 년도냐면 93년도. 93년도인데 전철에 사람들이 아주 겁나게 많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못 탈 정도로 막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그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사람은 들어갔는데 가방은 안 들어가고 막 별일이 다 있고 막 뭐 그럴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신입사원 때는 와이셔츠를 새하얀 거 입고 다니잖아. 신입사원 때. 양복도 입고 입고 다니는데 이제 저만 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뒤에서 밀고 저는 이제 앞으로 밀려 나가는데 그 이제 여자분하고 이렇게 이제 부딪힌 거야. 이렇게 부딪혔는데 마침 와이셔츠 깃에 이게 이제 그 루즈가 딱 묻은 거야. 그 혼나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뭐 한 몇 달을 와이프가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닌데 정말 이게 속 터지더라고. 네? 그게 뭘 사랑받아요? 힘들었다니까 몇 달을. 근데 그런 촉 좀 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촉인데. 자, 아무튼 이 검증은 촉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그럼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 수밖에 없냐면 힌트 드리면 이 검증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장구조구청장이 할 수가 없잖아. 해봐야 자기네 동네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사람은 국장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7번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시장구조구청장 자리에 누가 나와줘야 돼? 국장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시장구조구청장은 그걸 이용해서 뭘 하는 사람이고? 검증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누구한테 1차적으로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게 또 시도지사를 거쳐서 또 2차적으로 누구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국장한테. 그래서 이제 그 검증 체계는 거래된
내용들이 계속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유지되는 거죠. 8번이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폐지로 2015년도에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되온 거 맞습니다. 실거래가 6억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등의 제출은 하지 않는다. 일단 이거 맞는데 이게 제도가 밑에 8번 문제 밑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이게 바뀐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랑 입주 계획이 언제만 들어갔었냐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서만. 근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죠?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구 과열지구 내 얼마 이상? 3억 이상. 이게 원래 6억 초과했었는데 3억 이상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거래일 때만 주택거래일 때만 신고하는 걸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전 제도를 그대로 되살린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대신 요건을 조금 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거고 6억 원을 얼마로 바꾼 거고요. 3억 원으로 바꾼 거. 다만 이제 옛날에는 아파트만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써냈는데 지금은 아파트 말고 주택. 예, 그러면 지금은 단독주택도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이거 써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